안녕하세요. 저는 전태호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제가 반생을 바쳐 마련한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의 2층에서 유배와 다름없는 삶을 삽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것은 군인처럼 살아온 평생의 습관 탓이겠지요. 몸을 일으킬 때마다 삐걱거리는 뼈마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낡았지만 여전히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된 이 집의 안녕을 생각합니다. 창밖이 아직 푸르스름할 때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아래층에서 곧 시작될 아침의 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반, 그리고 맑은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이 반입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합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지요. 공원 약수터 앞에서 제 오랜 친구인 박영철을 만났습니다. 그 녀석은 7살배기 손주 녀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이, 전태호. 이 시간에 웬일인가? 그냥 잠이 일찍 깨서 나왔네. 자네는 손주 녀석들 학교 갈 준비 안 도와주는가? 우리 며느리는 내가 없으면 아침에 전쟁이라더군. 이놈도 할애비가 없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버텨서 매일 아침 내가 와서 밥 먹이고 보낸다네. 영철이는 손주 녀석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애정이 담긴 웃음을 보니 제 속이 다 쓰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들 잘하네. 차마 며느리가 제 그림자도 밟기 싫어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영철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1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식탁 위에는 우유가 쏟아진 자국과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었고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가 벗어놓은 외투와 핸드백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치 도둑이라도 들었다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집의 주인이 저라는 사실을 저들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못 본 척 곧장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지요.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함께 듣던 낡은 전축에 제가 아끼는 옛 가수의 LP판을 올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구슬픈 가락이 오늘따라 유난히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종종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와 쉬다 가곤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는 그 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노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님, 안에 계셨네요. 그래,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제 방을 훑었습니다. 이내 시선은 소리의 근원지인 전축에 가서 꽂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이 음악 소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집 전체가 웅웅 울려서요. 제가 밖에서 거래처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잠깐 쉬려고 들어왔는데 집에서조차 쉴 수가 없네요. 저는 제 옆에 놓인 전축을 보았습니다. 볼륨은 제 귀에나 겨우 들릴 정도로 작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소리가 그리도 컸냐? 나는 잘 들리지도 않는데. 네. 연세 드시면 귀가 어두워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큰 소음이에요. 지난번에는 민준이가 아버님 음악 소리 때문에 영어 숙제에 집중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엔 개인용 오디오 기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그걸로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 아버님도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고 저희도 편하고요. 그 말은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소리를 내지 말라는 완벽한 통보였습니다.
사드릴까요? 라는 말은 저를 배려하는 척하며 제 취미를 통제하려는 교묘한 수작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말없이 전축에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슬픈 가락이 뚝 끊기고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푹 쉬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소리 없는 전축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제 마지막 남은 공간마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제가 유일하게 햇볕을 쬐며 화초를 가꾸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2층 베란다 저희가 좀 쓰면 안 될까요? 저희 집 빨래 건조기가 그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1층은 볕이 잘 안 들어서 빨래가 잘 안 마르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곳만큼은 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건조기가 고장났다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거라.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베란다 빨랫줄에 온갖 종류의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 아이들 옷까지 가득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작은 정원은 그들의 빨래 건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쓰지 않는다는 러닝머신을 베란다 한쪽에 가져다 놓았고 아이들 철 지난 장난감이 담긴 커다란 상자들도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제 화초들은 그들의 잡동사니에 밀려 구석으로 쫓겨나 겨우 햇볕에 목을 내밀고 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제 신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제 공간을 야금야금 빼앗아간 며느리는 며칠 뒤에 또다시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짐까지 갖다 놓고 해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번 달 관리비를 보니까 저희가 1층에서 아낀 보람이 하나도 없네요. 특히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밤에 추워서 전기장판을 썼다.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쓴 만큼은 내가 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휴, 아버님. 지금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가짐의 문제라니까요.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아버님 혼자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시면 어떡해요. 바로 그때 아들 종우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베란다까지 점령한 잡동사니와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보고는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베란다까지 이렇게 만들고 아버지한테 또 관리비 얘기야?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당신이 집안 살림에 대해 뭘 알아?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니까 이 집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거라고. 유지라니. 이 집은 원래 아버지 집이잖아. 우리가 들어와 사는 거지. 아버지가 당신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들이 오랜만에 제 앞에서 남편 노릇, 자식 노릇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제게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답답하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버님이 저렇게 혼자 사실 능력이 안 되시니까 우리가 이 집에서 모시고 사는 거잖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아버님을 돌봐드려. 우리는 아버님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나 마찬가지야. 안 그래요, 아버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궤변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며느리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종우야, 나 좀 보자. 마침 며느리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1층 거실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종우야, 며느리가 너무 심한 것 같구나.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2층은 내 마지막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짐을 다 갖다 놓으면 나는 어디서 숨을 쉬고 살라는 말이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현정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걔가 원래 심성이 악한 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조기 고장 난 것도 사실이고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만간 꼭 얘기해서 짐 치우라고 할게요. 변명, 또 변명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방문을 닫으려는데 아래층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주 크고 명확했습니다. 뭐, 아버님이 불편해하신다고? 불편한 게 유세야?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 건데 그 정도도 못 참으셔? 그냥 조용히 2층에 계시기만 하면 알아서 다 될 일을. 괜히 사람 피곤하게 만드시네, 정말. 아들이 무어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외롭고 불편하게 사는 거지. 당신은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괜히 어설프게 아버지 편들다가 나중에 상속받을 이 재산에 문제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냥 지금처럼만 조용히 있으면 돼. 어차피 이 집, 이 재산 다 우리 차지가 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해.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상속, 재산. 그들에게 저는 이미 살아있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늙은 문지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기 위해 아내의 모든 만행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서 제 존재가 상속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라는 끔찍한 선고를 엿들은 그날 이후 저는 2층의 제 방을 완벽한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세상과 저의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은 셈이지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1층에서 소란스러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더욱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이 집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계단조차 오르지 않던 며느리가 2층으로 올라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노골적인 가식이 뚝뚝 묻어나는 상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현정이에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일이냐?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두 손을 공손하게 모은 채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 저러는가 싶어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버님. 내일 저희 엄마가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거라서요. 며느리는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능숙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같이 식사하시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아주 맛있는 걸로 준비할 테니 내일 저녁은 꼭 1층에 내려오셔서 같이 드세요. 네. 저는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존경이나 애정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을 위해 제 협조를 구하는 사무적인 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안사돈의 방문은 제게 단 한 번도 유쾌한 경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딸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사람을 앞에 두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신들만의 대화를 나누는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몸이 영 좋지가 않구나. 너희끼리 편하게 먹는 게 좋겠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지고 짜증이 어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아버님 뵙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엄마도 안심하시죠. 잠깐 내려와서 식사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저희 체면도 좀 세워주세요. 모시고 잘 사는 모습. 저희 체면. 결국 저를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 소품으로 그리고 안사돈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절했다가는 평소에 잘해드려도 저 모양이라며 무슨 험한 소리를 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알겠다. 그러마.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며느리는 다시 거진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그럼 내일 저녁에 꼭 내려오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치욕스러운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오후 내내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지만 하나뿐인 아들과 손주 녀석들이라도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수산물 가게에 알이 꽉 찬 싱싱한 간장게장이 나와 있더군요. 가격은 꽤 비쌌지만 망설이지 않고 제 연금을 털어 가장 큰 놈으로 몇 마리 샀습니다. 이것이라도 함께 나눠 먹으면 저들의 팍팍한 마음의 온기가 조금은 돌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안사돈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은 여전했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사온 간장게장을 주방으로 들고 들어가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안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장이라도 보고 오셨나 봐요. 힘드시게 뭘 그런 걸 사오셨어요. 현정이가 다 알아서 시켜 먹을 텐데. 그 말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간장게장을 예쁜 그릇에 정성껏 옮겨 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탁에는 며느리가 시켰다는 느끼한 중국 요리 몇 가지와 제가 사온 간장게장이 함께 올랐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자기들끼리만 아는 부잣집 친구들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앞에 접시만 바라보며 간간히 음식을 입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식사가 이어지던 중 안사돈이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은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병원은 자주 안 가시고요? 건강하셔야 자식들이 고생 안 하죠. 걱정을 빙자한 저주였습니다. 아프기라도 하면 큰 짐이 될 것이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었지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현정이가 그래도 살뜰하게 챙겨드리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딸 하나는 야무지게 키웠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앞에 놓인 간장게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들으려고 사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라도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게딱지에 따끈한 밥을 조금 비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별미라 입맛이 돕니다. 그래서 몸통 하나를 더 집어들어 살을 발라 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제 살갗에 와 닿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게장,
민준이 주려고 제가 비싼 돈 주고 사온 귀한 거예요. 아버님 혼자 다 드실 셈이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온 것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도 참.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시다더니 입이 어지간히 궁금하셨나 봐. 우리 민준이가 게장킬러인데 할아버지가 다 드셔서 어쩌나. 저는 들고 있던 게딱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여자를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제 아들을 차례대로 둘러보며 아주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맛이 좋구나. 오늘 오후에 내가 시장에 나갔더니 마침 알이 꽉 찬 놈이 나왔길래 내 돈으로 사온 것이다. 다 같이 먹으려고.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욱 악랄하고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비틀렸습니다. 자신이 꾸민 거짓말이 탄로난 것에 대한 분노와 제가 감히 자신의 돈으로 이런 사치를 부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한 기세로 식탁이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돈이요? 그 푼돈 같은 연금으로 이런 비싼 걸 사셨다고요?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민준이 서연이 과자나 한 봉지 더 사주시지. 하는 일도 없이 집에 들어앉아서 입은 고급이셔가지고 좋은 것만 찾아 드시니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따로 없네. 정말. 식충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제 집에서, 제 아들 앞에서, 제 사돈 앞에서 저는 제 아들의 아내가 내뱉은 저주와도 같은 단어에 완벽하게 난도질당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 돈으로 사온 음식이 제게 식충이라는 낙인을 찍는 칼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차례대로 둘러보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의 며느리, 그런 딸이 자랑스럽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안사돈,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아들.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며 저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의, 그 식충이라는 단어와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식사마저 하셔야죠. 아들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저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그 어떤 소리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제 방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길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분노 속에서 제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할 단 하나의 목표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가고 난 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은 제 마음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아들 종우만큼은 제게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제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지막 바람은 여지없이 짓밟혔지요. 방문 밖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아들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아버지 면전에 대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끔찍한 말? 뭐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은 우리 엄마 앞에서 나 망신 주는 게 그렇게 좋아? 망신이라니. 아버지가 식충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자식인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냐? 당신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인간. 당신은 지금 나한테 인간 운운할 자격 없어. 능력도 없으면서 아버지 집에 빌부터 사는 주제에 큰 소리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꼬우면 당신이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서 나랑 애들 호강시켜 주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저 영감 쫓아내고 이 집 팔아서 나한테 돈이라도 갖다 주든가.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해 들려왔습니다. 정말 당신이란 여자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뭐? 무서워? 그래, 나 무서운 여자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괜히 아버지 편드는 척하다가 저 영감 심기 뒤틀려서 나중에 상속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래서 뭐? 당신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게. 그랬다간 이 집에서 당신이랑 나랑 애들만 쫓겨나는 거야. 이 멍청아.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그 천박한 상속 논리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겠지요. 저는 어둠 속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를 위해 싸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밖에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 리증과 제 인감도장,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집이 저들의 탐욕에 물들어 오물이 되어가고 있소. 내가 이대로 물러나면 당신과 나의 역사가 저들의 손에 낱낱이 더럽혀지겠지. 내가 그렇게 두지는 않겠소. 저들에게는 이 집의 벽돌 한 장, 흙 한 줌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부디 내게 힘을 주시오. 아내에게 마지막 약속을 하고 나니 마음이 비장할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제 인생을 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난 뒤 집이 텅 빈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대신 직접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 박영철이라면 제 무거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철이의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서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철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아니, 전태호.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게야? 술 한 잔 얻어 마시러 왔네. 영철이는 제 얼굴에 들이운 그늘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영철이는 소주 몇 병과 마른 안주를 상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술잔을 몇 번이고 부딪혔습니다. 몇 순배 술이 돌자 그제야 제 입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철이는 주먹으로 몇 번이고 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런 못된 것들이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영철이는 소주병을 단숨에 비우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네.
내가 지금 당장 자네 아들놈 회사로 찾아가서 그놈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네. 안게 영철이. 이미 늦었네. 저는 친구를 말렸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 멱살을 잡아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서 사과를 한들 그게 진심이겠는가. 나는 더 이상 저들과 얽히고 싶지 않네. 제 단호한 말에 영철이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이제 어쩔 셈인가? 내가 보기엔 자네는 이미 답을 정한 것 같은데. 역시 제 친구였습니다. 제 눈빛만 보고도 제 결심을 알아차린 것이지요. 그래, 정했네. 나 이 집을 팔 걸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걸세. 더 이상 저것들의 노후 대비용 재산으로 살고 싶지 않네. 제 결연한 목소리에 영철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자신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잘 생각했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결정이야. 자네 인생은 자네 것이지 그 누구의 것도 아닐세. 그래, 태호야. 지금부터 감정은 버리게. 저것들은 짐승이야. 짐승을 상대할 땐 우리도 사냥꾼이 되어야 하네. 자네는 그냥 가만히 있게. 이 늙은 친구가 자네의 사냥개가 되어주겠네. 영철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나 박영철인데. 자네 조카가 연희동에서 부동산 크게 한다고 했지? 입 무겁고 일처리 확실한가? 좋아.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갈 테니 자네도 조카한테 미리 연락 좀 해놓게. 여보게, 김 변호사. 나일세. 오랜만일세. 다름이 아니라 내 아주 가까운 친구 일인데 법률 자문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이따가 내가 연락처 줄 테니 상담 좀 잘해주게. 물론 수임료는 두둑하게 챙겨주겠네. 친구의 일사불란한 모습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철이의 집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집을 처분하는 것,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장소를 물색하는 것.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철이의 소개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영철이의 조카라는 아주 인상이 반듯하고 신중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박영철 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내주십시오. 계약부터 잔금까지. 둘째, 이 모든 과정은 절대적인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제 가족들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어르신의 뜻을 완벽하게 받들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댁으로 찾아뵙고 집 상태를 확인한 뒤 바로 매수자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제 인생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힘찬 전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약속대로 부동산 사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요란하게 벨을 누르는 대신 제게 먼저 문자를 보내고 대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신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여 꼼꼼하게 집 안팎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는 내내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야, 어르신.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연식에 비해 손볼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집이 드문데 말입니다. 이 정도면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날 겁니다. 이 집을 아끼고 사랑해줄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돈만 보고 집을 허물어버릴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어르신 마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분으로 연결해드리도록 노력하지요. 사장은 시세와 최근 거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가 만족할 만한 매매가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매물을 내놓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하루에 한두 팀씩 집을 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지금 근처에 와 계신 분이 있는데 혹시 30분 뒤에 잠깐 집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다. 지금은 안 된다. 30분 뒤면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다. 약속된 시간 외에는 절대 불가하다. 저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질까 매 순간 노심초사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집을 보러 온 중년 부부와 함께 2층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회사 근처인데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집에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요. 10분이면 가요. 저는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눈짓을 보내고 중년 부부에게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마저 둘러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다시 약속을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행히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고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번개처럼 내보내고 마치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집안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낯선 신발 자국을 닦고 흐트러진 쿠션을 바로잡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2층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지요. 잠시 후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만 챙겨서 급하게 나가느라 집안의 미묘한 공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도 저는 제 다음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2층에 제 짐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는 낡은 물건들을 정리해서 버린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 아버님. 드디어 그 곰팡내 나는 짐들 좀 버리시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다 버리기 쉽게 큰 봉투라도 갖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정리 작업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야지. 저는 아내의 유품과 제게 소중한 물건들을 따로 상자에 담아 주말을 이용해 친구 영철이의 집 창고에 몰래 옮겨 놓았습니다. 마치 적진에서 귀중품을 빼돌리는 첩보원처럼 제 작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렀을까요? 부동산 사장에게서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아주 좋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던 대로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 젊은 부부입니다. 아이들도 아주 예의 바르고요. 가격도 저희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잔금도 일시불로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바로 진행하시죠. 저희 사무실보다는 박영철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안에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아침 운동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친구가 소개해 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지요. 사무실에는 인상이 선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에게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쁘게 가꾸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이 부부에게 집을 팔기로 한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집이 서류 몇 장과 도장 하나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원섭섭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해 통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돈을 몇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이체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이 집에서 잔금 날짜까지 아무 일 없는 듯이 버티는 것, 그리고 저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는 그 누구도 제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집이 곧 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그날 이후 집안에서의 제 시간은 아주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집이 자신들의 미래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미래가 이미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의 평온함으로 저는 저들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오만함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잔금을 치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그 시간 동안 며느리의 기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제가 2층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며느리가 줄자와 메모지를 들고 당당하게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잠깐 실례 좀 할게요. 나중에 저희가 이 집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좀 구상해 놓으려고요. 그러고는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가 앉아있는 공간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줄자로 여기저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은 아무 쓸모가 없네. 이건 그냥 헐어서 거실이랑 터야겠어. 그래야 집이 넓어 보이지. 저 창문은 너무 촌스러워. 저걸 다 뜯어내고 통유리로 만들어서 바깥에 작은 테라스를 만들면 좋겠다. 거기서 친구들이랑 와인 파티하게. 며느리는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추억이 깃든 공간들을 허물고 뜯어내는 계획을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이미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가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책장만 넘겼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긁었는지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쏘아붙이더군요. 아버님은 뭐 의견 없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아버님 댁을 멋지게 바꿔드리겠다는데. 어차피 아버님은 그때까지 여기 안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호호. 그 섬뜩한 농담에 저는 천천히 책을 덮고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 없을 게다. 네 말이 맞다. 제 평온한 긍정에 며느리는 오히려 김이 샌 듯한 표정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변호사에게서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제 통장으로 남은 금액 전부가 입금되었다는 확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영철이가 미리 연락해둔 은행의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지요. 제 앞에 앉은 점잖은 직원은 제게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설명하며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려나갈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피와 땀이었던 집이 이제는 제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자산으로 완벽하게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인생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요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손주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랜차이즈의 피자와 치킨,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족발과 보쌈 세트를 종류별로 아주 푸짐하게 주문했습니다. 제 평소 생활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배달원이 쉴 새 없이 현관문을 드나들자 1층에 있던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부탁이라도 하시려고요?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추궁했습니다. 그런 것 아니다. 그냥 먹어라. 마지막으로 주는 밥이니까. 네. 마지막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뜻이다. 어서들 먹거라. 식기 전에. 저는 그 말만 남기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노인네가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는 언제 경계했냐는 듯이 손주들의 신나는 목소리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방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래층이 배부른 만족감과 나른함으로 가득 찼을 무렵, 저는 집문서와 등기권 리증 사본, 그리고 매매 계약서 원본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 내외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아버님?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소화 안 되게. 저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제일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테이블 위로 제가 들고 온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아주 평온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 인생을 건 선전포고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너희들의 아비 그리고 시아비이기를 그만둔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너희의 앞길을 막고 있던 늙은이는 이제 사라져 주마. 하지만 너희가 원하던 방식은 아닐 것이다.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집 팔았다. 너희들이 이 집을 허물고 테라스를 만드네, 통유리를 다네, 미리부터 김칫국을 마시는 동안 나는 너희들의 그 꿈의 무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뜻이다. 이 집의 재산, 그 모든 것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집의 벽돌 한 장, 흙 한 줌도 돌아가지 않을 게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하. 무슨 그런 무서운 농담을 하세요. 아까 저녁부터 왜 그러세요? 저희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뱀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들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찍힌 제 인감 도장과 매수자의 이름, 그리고 등기권 리증에 변경된 소유주의 이름까지.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손에 든 서류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말도 안 돼. 아버님이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하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을 집인데 이걸 아버님 마음대로 팔면 어떡해요? 제정신이세요? 이 늙은이가 정말 노망이 났나? 당장 가서 계약 취소해요. 취소하란 말이야. 저는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상해? 내가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식충이와는 상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었다. 상속받을 너희 집이 아니라 온전한 내 집. 이제는 저 서류에 있는 다른 분의 집이 되었고, 너희는 처음부터 이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저 주인의 허락하에 잠시 머물렀던 세입자보다도 못한 무단 점거인이었을 뿐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거의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긴 연설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속내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처절한 독백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재산세 아껴보겠다고 상속받으려고 아버님 비위 맞춰가면서 이 낡아빠진 집에서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친구들은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살 때 나는 아버님 눈치 보면서 돈 아끼고 이 집 수리비 보태고 그 모든 게 다 이 집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 뺏어가겠다고요? 이건 사기예요. 배신이라고요. 당장 변호사 부를 거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해서 내 몫을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던 아들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현정이한테 휘둘려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노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현정이가 무서워서 아내가 화내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아들 노릇 제대로 할게요. 현정이랑 연을 끊으라면 당장 끊을게요. 제발, 제발 계약만은 취소해 주세요. 네. 저희 길바닥에 나앉으면 민준이랑 서연이는 어떡해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봐서.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애원했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아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공범이었을 뿐이다. 네 아내가 나를 식충이라고 모욕할 때 너는 침묵으로 동조했다. 너는 그때 이미 나를 아버지로서 버린 게다. 그러니 나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마.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아들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한 달이다. 10월 15일. 그날까지 이 집에서 너희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라. 만약 그날까지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너희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길바닥에 모든 짐이 내던져지게 될 게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와 아들의 절규가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제 인생을 갉아먹던 암세포를 드디어 제 손으로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벽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밤낮으로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한숨소리, 그리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고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방문을 몇 번이고 두드리며 애원하기도 하고 문 밖에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세계는 이미 그들과 완벽하게 분리되었으니까요. 정확히 한 달 뒤 이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친구 영철이에게 부탁해 제 소중한 짐 몇 가지만을 실을 작은 용달차 한 대를 불렀습니다. 제가 짐을 챙겨 1층으로 내려가자 그들은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저를 막아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퀭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도끼가 바짝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게요?
저희 버리고 정말 이렇게 떠나실 거예요? 저희 아직 집도 못 구했어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더.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 이 무능력한 인간아. 저 영감한테 빌면 뭐가 나와? 저렇게 독한 인간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바로 그때 저와 함께 와주었던 영철이가 제 앞으로 나서며 아들을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이러면 안 되지. 자네 아버지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이제라도 좀 헤아려 드리게. 이게 다 자네들이 자초한 일 아닌가. 영철이의 일갈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마지막 발악처럼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가세요. 가셔서 어디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고요. 자식 버린 늙은이가 천벌 받을 거예요.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테니까. 그때 영철이 옆에 함께 와주었던 변호사가 조용히 나서며 며느리에게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조현정 씨 맞으시죠? 저는 전태호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앞으로 전태호 선생님께 법적인 이의나 다른 용무가 있으시면 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선생님께 직접적인 위해나 협박을 가할 시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사무적인 말에 며느리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잠시 노려보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평생을 바쳐 지은 그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과 여전히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가 고속도로에 오르고 잿빛 도시의 풍경이 푸른 산과 들로 바뀌기 시작하자 제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동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저 푸른 바다처럼 시원하게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입주한 실버타운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지배인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저를 전태호 선생님이라 부르며 단지 내의 모든 시설을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영화관, 그리고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이 있는 클리닉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방은 남향의 오션뷰였고 베란다에 서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대접과 휴식을 맛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잊고 살았던 존중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목공예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었을 적 가구 만드는 일을 했던 제 솜씨는 아직 녹슬지 않았더군요. 제가 만든 작은 의자와 책꽂이는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선생님은 손재주가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런 실력을 평생 어떻게 숨기고 사셨습니까? 은퇴한 대학 교수라는 최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 선생님 작품은 돈 주고도 못 살 귀한 물건이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놓을 작은 찻상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료비와 수고비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고운 한복 차림의 윤 여사님도 제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존중에 멋쩍어 하면서도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낡고 촌스럽다고 구박받던 제 손이 이곳에서는 장인의 손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종우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녀석은 대뜸 울먹이며 긴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굴하고 처절했으며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보증금이 모자라서 서울에서도 가장 외진 변두리에 있는 곰팡이 핀 반지하 빌라로 이사 왔어요. 민준이랑 서연이가 밤마다 춥고 무섭다고 울어요. 현정이는 매일 술만 마시고 저한테 행패를 부려요. 제가 무능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돈이라도 받아오라고 매일 저를 들들 볶아요. 저 너무 힘들어서 회사도 그만뒀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수입도 없고 남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요. 아버지,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현정이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매일 울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게 아버지가 원했던 복수인가요? 아버지 돈이 탐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처럼 다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살게 해주세요. 네. 아버지. 아들의 긴 울음 섞인 독백이 끝나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의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종우야,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을 재산의 부속품으로 취급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재산이 되기를 거부할 뿐이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예전은 나에게는 숨막히는 지옥이었다. 나는 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 네 가정이 힘든 것은 모두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란 뜻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니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라. 저는 아들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그들의 소음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은 후 한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것일까 아주 잠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추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친구 영철이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영철이는 동네 소식에 밝았고 제 아들 내외의 비참한 행보를 전해 들을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며 제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집의 절반의 반도 안 되는 방 2개짜리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고 여름 장마철에는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사 오던 날의 풍경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었는지 낡은 용달차 한 대에 짐을 되는 대로 싣고 와서는 아들 녀석 혼자 낑낑대며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창피하다는 듯 차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쓰던 넓고 좋은 가구들은 그 좁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삿짐 센터에 헐값으로 팔아넘기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월세와 생활비를 보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 수준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들 부부의 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거의 매일 밤 서로를 탓하는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영철이의 말에 따르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그들 부부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뺨을 때리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너 같은 무능력한 놈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너만 믿고 니네 아버지 비위 맞춰가면서 그 집에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넌 뭘 했는데? 마누라가 시아버지한테 식충이라고 욕먹을 때 가만히 앉아서 밥만 처먹고 있었잖아. 그때 네가 남자답게 나서서 내 편만 들어줬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아들은 술에 취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뭐, 네 편을 들어. 그럼 아버지 보고 그냥 식충이로 살라고. 너의 그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집을 파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악독한 여자야. 그들의 싸움은 서로의 자존심을 짓밟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즉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반응은 며느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사돈은 직접 그 반지하 빌라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안 꼴을 한번 훑어보더니 딸과 사위에게 길길이 날뛰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우리야. 어휴, 냄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말했니? 그 영감 살아있을 때 잘 구슬려서 미리 증여를 받든지 아니면 각서라도 받아놓으라고. 그걸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 이 멍청한 거사. 그리고 자네, 전서방. 자네는 뭔가. 자네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마누라가 고생하는 꼴만 보고 있었나? 내가 자네 장인 보기 민망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안사돈은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구겼다며 며느리를 닥달하고는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며느리는 자신의 분노를 아이들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굴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손주 녀석들의 삶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좋은 동네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허름한 빌라촌으로 이사를 가니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학교에서 반지하에 사는 거지라며 놀림을 당했고 그 일로 싸움에 휘말려 학교에 불려가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예민하고 똑똑했던 손녀 서연이는 부모님이 매일 밤 싸우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고 방에 틀어박혀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냐? 어떻게 전화를 다 했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서연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또 싸웠어요. 어떤 애가 우리 보고 반지하에 사는 거지라고 놀려서요.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 불려가셨어요. 아빠는 집에 와서 또 술만 마시고 엄마는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는 저만 보면 화를 내요.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너까지 내 속을 썩이냐고. 할아버지가 있을 땐 안 그랬는데 집도 너무 춥고 냄새나고 무서워요. 할아버지, 저희 그냥 할아버지한테 가서 살면 안 돼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기 싫어요. 제발요, 할아버지. 어린 손녀의 그 애처로운 부탁에 제 마음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모두 어리석은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아이들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도 우리 서연이, 민준이 늘 보고 싶고 생각한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건 안 되는 일이란다. 부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씩씩하게 지내주렴. 할아버지가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어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이나 옷까지 그리고 먹을 것들을 가끔씩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직접 보내면 며느리가 돈 냄새를 맡고 더 기승을 부릴 테니 영철이의 이름으로 먼 친척 할아버지가 보낸다고 둘러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는 그들 스스로 치르게 하되 아이들까지 완벽한 불행 속으로 빠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 강원도 바닷가에 새로운 둥지를 튼 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그들이 살고 있을 곰팡내 나는 반지하 빌라의 기억은 제 삶에서 완벽히 소거되었고 제가 선택한 이 고요한 안식처에서의 시간은 거대한 강물처럼 잔잔하고 깊게 흘러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지옥 같던 시간은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제 삶은 놀라울 정도의 평온과 활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실버타운에서 저는 전태호 선생님으로 불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서울에서의 하루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저를 짓누르던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소음 대신 창문을 넘어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나가 동해의 수평선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바다를 물들이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제 안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그 빛에 씻겨 나가는 듯한 정화의 시간을 맛보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 뷔페처럼 차려지는 레스토랑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창가 쪽 같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학 강단에서 역사를 가르쳤다는 최 교수님, 남편과 사별하고 곱게 늙어가는 모습이 꼭 제 아내를 닮은 윤 여사님, 그리고 젊었을 적 원양어선 선장이었다는 박 선장.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젯밤 뉴스에 나온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두런두런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재산을 탐내거나 제 존재를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오늘을 존중하고 함께 늙어가는 도반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저는 단지 내의 작은 목공의 동호회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처음 그곳을 발견했을 때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거의 버려진 공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꼬박 이틀에 걸쳐 그곳을 쓸고 닦고 낡은 공구들을 기름칠하며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 버려졌던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대패의 차가운 감촉, 코끝을 맴도는 깊은 나무향. 그 모든 것이 잊고 있던 제 몸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실 한쪽에 놓인 다리가 삐걱거리는 낡은 테이블을 수리했습니다. 튼튼하게 수리된 테이블을 커뮤니티 라운지 중앙에 가져다 놓자 다들 누가 고쳤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전 선생님께서 고치신 겁니까? 이야, 이거 아주 새 것처럼 튼튼해졌는데요.
최 교수님이 테이블 다리를 흔들어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작은 수리를 부탁하는 이웃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윤 여사님은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태엽이 망가진 낡은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들고 와 제게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작은 부품들을 깎고 다듬어 마침내 오르골에서 다시 영롱한 소리가 흘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손수 만드셨다는 따뜻한 약과를 한 소쿠리 가득 가져다 주셨지요. 그런 소박한 감사와 존중이 제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제 솜씨에 대한 입소문은 단지 내의 부유한 입주민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귀인이 찾아왔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가장 큰 평수에 살며 입주민들 사이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우리나라 굴지의 가구 회사를 일으켰다는 김 회장님이셨지요. 그는 최 교수님과 윤 여사님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직접 저의 작은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전 선생님이 이곳에 계신 장인 어른이십니까? 김 회장님은 제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제 작업실에 놓인 몇 안 되는 작품들을 마치 박물관의 유물을 감정하듯 아주 오랫동안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군요. 이음새를 보아하니 전통적인 짜맞춤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못이나 접착제를 거의 쓰지 않고 오로지 나무와 나무의 힘으로만 결합시킨 이 정교함이라니. 요즘 시대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진짜 장인의 솜씨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 느티나무는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결이 아주 곱고 단단한 것이 최소 수백 년은 묵은 고목으로 보입니다만. 김 회장님은 제 작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무와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게 평생의 업이었던 가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그에게 젊었을 적 가구를 만들며 느꼈던 희로애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귀한 기술을 가지신 분이 어찌 평생을 숨어 사셨단 말입니까? 이 나라 가구 업계의 큰 손실입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김 회장님은 제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전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선생님의 후원자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좁은 동호회 작업실은 선생님의 기술을 펼치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공간입니다. 제가 단지 근처에 제대로 된 공방을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 그곳에서 마음껏 선생님의 예술을 펼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김 회장님의 진심 어린 설득은 저를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예술이 이대로 묻히는 것을 막고 싶은 한 사람의 애호가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저 선생님께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 단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바다가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 저의 첫 번째 공식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방의 간판에는 전가 장인 전태호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새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 회장님이 의뢰한 첫 번째 작품, 그의 별장 서재에 들어갈 책상과 책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온전히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작품을 구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방에서 나무를 만졌습니다. 김 회장님은 제게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어요. 저는 직접 강원도 깊은 산골의 목재소까지 찾아가 수십 년간 자연 건조된 최상급 호두나무 원목을 골랐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숨을 느끼며
저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대패질을 할 때마다 풍겨오는 향긋한 나무향, 끌로 홈을 팔 때의 정교한 손맛, 사포로 결을 다듬을 때의 고요한 집중.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수행과도 같았어요. 제 손끝에서 거친 나무가 점차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가구로 변해가는 과정은 제게 살아있다는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석 달 뒤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자신의 서재를 가득 채운 저의 작품들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소원 하나를 오늘 이룬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은 자신의 작품 완성을 축하하고 제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자신의 별장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의 부유하고 명망 있는 친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작품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서로 앞다투어 제게 작품을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연금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십억 자산가들의 존경을 받는 장인 전태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 작품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었고 주문은 1년치가 넘게 밀려 있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제 이름 석자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장인 전태호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반지하의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길이 없었겠지요. 저는 그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고 저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는 더 이상 교차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그들을 제 눈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제가 친구 영철이를 통해 전해 들은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퇴직금마저 며느리가 술값과 허영을 채우는데 탕진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닥치는 대로 일용직을 알아봤지만 나이든 글을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강원도에 새로 생기는 대규모 리조트 단지의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많이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무작정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막노동을 하고 며느리는 근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겠지요. 그들이 강원도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인력시장에는 이미 젊고 힘 좋은 인부들이 가득했고 아들은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며느리 또한 험한 식당 일을 하루 만에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가진 돈은 거의 다 떨어지고 그들은 여관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그들 부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리조트 단지 주변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리조트 단지 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VVIP 전용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잠시 추위를 피하고 화려한 구경이라도 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싶었을 겁니다. 호텔 로비는 그들이 사는 비참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를 뿌리는 듯 빛나고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그 공간의 품격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 앞에서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홀린 듯이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옆에 놓인 작은 명패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작품명 안식. 작가 전태호 장인. 바로 제가 얼마 전 이 호텔의 개관을 기념하여 특별히 제작하고 기증한 작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명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전태호라는 이름은 분명 자신의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라는 수식어는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식충이 늙은이와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의 가격표를 보고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억대의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의 총지배인이 직접 문을 열고 마중을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텔의 VVIP 고객인 김 회장님과 함께 말쑥한 차림에 제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김 회장님이 저를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의 점심 식사를 예약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작품 앞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건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의 저를,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한몸에 받는 저의 모습을,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식충이라며 내쫓았던 늙은이가 이제는 자신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제가 사는 실버타운과 제 공방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시장에서 가장 깨끗하고 비싸 보이는 옷을 사입고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하나 사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겠지요. 어느 날 오후 제가 공방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공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아들과 도끼는 사라지고 비굴함만이 남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하던 대패질을 계속했습니다. 제 침묵이 그들을 더욱 압박했는지 그들은 제 작업대 몇 걸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제가 마침내 대패를 내려놓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날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처절한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독백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길고 장황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 몰라서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끔찍한 말들을 내뱉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아버님,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정말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요. 아버님 떠나시고 나서 저희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매일 밤 아버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잘못해서 저희 남편이랑 애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천벌을 받는 거예요. 아버님, 제발 저희 불쌍한 인생 좀 구제해 주세요. 저희가 평생 아버님 발 씻겨드리면서 종처럼 살겠습니다. 아버님 공방 청소라도 하고 밥이라도 해드리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제발 저희 좀 거두어 주세요, 아버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끄끄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늙은이가 자신들이 그토록 탐내는 돈과 명예를 얻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저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산이 틀렸음을 깨달았을 뿐이었지요. 저는 잠시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하던 작업을 마저 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의 더욱 처절해진 울음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연극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제 대패질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제 일에만 몰두하자 한참을 울며 애원하던 며느리도 지쳤는지 조금씩 울음소리를 그쳐갔습니다. 공방 안에는 저의 대패질 소리와 아들의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나무의 표면을 한 번 더 매끄럽게 다듬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극은 다 끝났느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를 향한 원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 아버님 연극이라니요. 저희가 지금 연극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희는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넘기고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는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여기 와서는 웬 행색 초라한 것들이냐며 벌레 보듯 쳐다봐요. 이 모든 게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사람 목숨은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정말 이대로는 죽어요. 아버님이 저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희를 이 지옥으로 밀어 넣으신 게 바로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책임도 아버님이 지셔야죠. 저희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아버님 혼자만 그렇게 행복하시면 그게 옳은 일이냐고요. 며느리는 용서를 구하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제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마치 발버둥 치는 작은 벌레를 보듯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의 마지막 설교를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되짚어주는 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집에서 나왔을 뿐이다. 너희가 있던 그곳이 지옥이었다면 그 지옥은 너희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너는 철이 없었다고 말했지. 네가 내 공간을 침범하고 내 취미를 통제하고 내 면전에서 내 집을 허물어 테라스를 만들 계획을 세우던 것이 과연 철없는 행동이었느냐? 아니, 그것은 주도면밀하고 이기적인 탐욕이었다. 너는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만약 너희의 예상대로 어느 골방에서 병들고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다면 너희는 지금처럼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게 용서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구나. 너의 그 눈물겨운 사과는 나의 성공에 대한 굴복일 뿐, 한 인간으로서의 나에 대한 존중이나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침묵 속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주식에 투자한 실패한 투기꾼들이었다. 너희는 나의 죽음에 모든 것을 걸었지. 나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을 온전히 상속받는다는 것에 너희의 미래를 걸었단 말이다. 하지만 너희의 투자는 실패했다. 나는 너희의 바람대로 알아눕지도 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희의 예상을 뛰어넘어 다시 일어섰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투자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내 앞에 와서 애원하는 너희의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고 또 가련하구나. 제 냉혹한 분석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파들파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 엎드려 울기만 하던 아들 종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투기꾼이었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이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발 저를 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와 서연이를 봐서라도.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런 좁고 더러운 곳에서 평생 가난하게 자라게 하는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돈도 명예도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아버지 아들로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저 여자와 당장 이혼하고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 발밑에서 평생 개처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아이들만이라도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아들은 제게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며느리와의 이혼, 그리고 손주들을 내세운 동정심 유발. 그것은 제가 잠시나마 흔들릴 수 있는 가장 교활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이혼 발언에 충격을 받은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리고 저 여자와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것은 너희의 문제이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부모를 만난 것이 아이들의 운명이겠지. 모든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 공방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손바닥만 한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제 온 마음을 담아 만든 아주 작고 단단한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며느리의 눈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혹시 돈이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하는 마지막 탐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을 받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 말 명심하거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작업대로 돌아가 하던 작업을 마저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다는 듯이 한참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해 비틀거리듯 제 공방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몇 달 뒤 저는 친구 영철이를 통해 그들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준 나무 상자를 집에 돌아와서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는 현금이나 수표 대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그들이 월세로 살고 있던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 빌라의 등기권 리증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사서 아들의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해 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비로서 주는 마지막 돌이다. 더는 찾아오지 마라. 너희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이제 다르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동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 그들만의 지옥을 마련해 줌으로써 다시는 제 인생에 질척거릴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완벽한 관계의 단절을 위한 마지막 조치였습니다. 영철이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그 등기권 리증을 보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그 아름다운 호동나무 상자를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이혼하고 아이들도 버려둔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 남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온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었고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의 작품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에서 초대전 제의가 들어와 김 회장님과 함께 잠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이제 새로운 벗이 함께합니다. 저와 같이 남편과 사별하고 저의 작품을 누구보다 아껴주던 윤 여사님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노년을 의지하며 조용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윤 여사님이 정성껏 내려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가 보이는 제 공방의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의 감촉을 느끼고 있을 때면 저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평화는 없으리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비도 시아비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나무를 사랑하고 제 일을 사랑하고 제 곁의 사람을 아끼는 장인 전태호일 뿐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 되었습니다.